하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한국말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특별히 반도체 주식이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화끈하게 내리면서 또다시 오랜만에 사이드카 발동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원투펀치, 특별히 반도체 주식이 움직이게 되면 지수 낙폭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난 대목이고요. 무려 지수가 5%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5% 이상 빠지는 건 폭락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원래 그게 맞아요. 자, 5.80% 무려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단숨에 700포인트에서 6,471포인트로 지수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고요. 오른 종목이 170 종목밖에 안 되고 내린 종목이 700 종목이나 돼서 3배 이상 많은 종목이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장중에 뭐 플러스가 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9.7포인트 1.17%가 하락하면서 824.46으로 끝났고, 상승 종목 396개, 하락 종목 1275개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드디어 1,3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1,399원이에요. 자, 원화만 강세인 겁니다. 유로화 대비 1622원. 자, 얼마 전까지 1700원대 중반이었죠? 네, 그리고 엔화는 88도 아니고 87 찍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계속 했는데, 좀 이따 일본 관련된 거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금리가 좀 내렸어요, 오늘. 일본에서 금리가 꽤나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 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일본 엔화 약세라기보다도 원화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207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200원 언더였어요. 중국 위안화 대비 190원 정도 했었습니다. 과연 거기까지 가게 될지요? 궁금합니다. 달러 인덱스 소폭 떨어졌습니다. 99.48, 유로는 1.1575, 달러에는 159.61로 뭐 소폭 약세인데 비슷한 제자리입니다. 파운드는 1.352, 국채 금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국채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이 무려 5.3bp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자, 한국 국채는 미국 10년 국채가 이제 붙어버렸어요. 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쯤 멈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쯤 여기서부터 더 오르면 한국 주식이 썩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채 10년물이 4.4% 가면 한국의 제 아무리 한국 국채 금리 상황하고 주식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 국채만 봐요라고 할지라도,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넘어가고 이래버리면 대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중견기업이라든가 좀 돈 좀 많이 갖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4.5%짜리면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금리가 높게 되자 어디가 좋았을까요? 네, 역시나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예, 보험주 일부들이 조금 좋았고, 오늘 테마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거는 어디냐면은 경협, 남북 경협.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뭐 평화 공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와 남부 쪽에 엄청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았던 흐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해외 시장 보면은 상하이 2.4% 빠졌고요. 홍콩 항생은 뭐 보합입니다. 니케이 많이 빠졌어요. 3%면 니케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키옥시아죠. 엊그저께 15%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제 7.5% 하락하고 오늘 또다시 10%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 다 이상 빠져서요. 그래서 이 차트 흐름을 보면 하락이야. 하락. 제가 말씀드렸기는 반도체 주식 중에 제일 약한 고리 중에 하나를 따져보자면 키옥시가 될 거다. 근데 키옥시가 약세인 이유는 YMTC도 상장하겠다는 거예요. 자, 물량 기준으로 YMTC가 꽤 됩니다. 금액 순익 기준으로는 한 5위 되지만 물량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와 있죠? 3인가 4위? 3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낸드 플래시 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약재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약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무려 10%나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이번 흐름에서 고점 흐름이 92,000
200엔이었는데 지금 5,200엔으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10%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재미난 뉴스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살짝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엔트로픽의 실적 증가가 예상보다 조금 미달했다 이거예요. 자, 어제 말씀드리기는 엔트로픽의 실적 증가가 한 740억 달러 연환산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금융회사 제프리스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뚜껑을 따다 보니까 6월 달 말 기준으로 650억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가 뭐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감마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쭉 올라오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쭉 올라오다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게 관련된 기업들은 어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몇 주 단위 걸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요거는 좀 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서사들이 조금 시장에서 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된 일본에서는 가장 강렬한 AI 관련 기업이 광동신 관련된 기업인 후지쿠라예요. 후지쿠라가 요즘 아주 미쳤구라. 완전히 주가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다. 또 엄청나게 올랐다. 또 엄청나게 빠졌다. 또 엄청나게 올랐다. 또 빠질라 그래. 완전 미쳤구려. 네. 뭐 이럴 수가 있어? 어쨌든 오늘 AI 관련주들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도 많이 빠졌죠. 한국도 지수가 5% 빠질 때는 뭐가 빠졌다? 뭐가 미치게 빠졌다? 네, 반도체가 빠졌다. 그 중에서도 뭐가? 하이닉스 150만 원 찍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에겐 히든 카드가 있었으니, 여러분, 자, 하이닉스 주주들과 유튜브 구독자들의 승리입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40조 원짜리 자사주 수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취득 결정이에요. 이거 시장에서 사면은 이거 주가 좀 모르겠네. 무려 2,400만 주야. 이게 7억 5천만 주가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물량 장난 아니지.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 이거를 사겠다는 거죠. 굉장합니다. 규모가 절대 작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40조 원이야. 근데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비중은 뭐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근데 1일 매수 한도가 240만 주입니다. 하루에 10%씩 사겠다는 거예요. 240만 주 사면은 가격이 조금 버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주환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주환원 안 한다라고 너무 우리가 막 이게 뭐냐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고 저 지난번에 만났던 우리 슈카에서도 엄청 얘기하고 해서 막 얘기했던 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근데 금액이 40조야. 갑자기 이제 꼬부라진 각도기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솔리다임 그거 한 50조인가 40조에 상장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미국에서? 딱 그만큼만 하네? 뭐지?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뭐야? 우리 원숭이 된 거야? 조삼모사야? 이거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조금 맞은 강아지들을 보면은요. 맞은 강아지들 보면 먹을 거 줄게 이래면 애들이 핵 이러거든요. 좀 맞아본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맞아봤잖아. 이게 그러니까 왜 주지? 뭐 이런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어찌되었거나 40조 주주환원은 이익 규모 대비로 절대 적지 않다. 이 정도면 주주환원 치고는 상당하다. 그리고 하루에 이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최소 10일 이상 살 것이고 한 달 내내 살 수도 있으니 주가는 상당히 보존될 것이다. 150만 원에서 꽤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맞다. 최 회장님이 이 가격에 사신 거 아니었어? 그것도 있었구나. 네, 그러나 어쨌든 이건 좋은 뉴스입니다. 주주들한테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오늘 지금 장외에서는 160만 원 넘어 있습니다. 예, 이미 10만 원 이상 주가 바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밝히고 나서 아주 뭐 다행이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리다임을 미국에 상장한다면 조금 약간 조삼모사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오늘 신한증권에서
더블 카운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그 미국의 상장 인제 한국가 아니고 미국이라서 쪼끔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100% SK하이닉스 자회사였으니까 솔리다임이. 거기다가 돈 받고 상장하면 그것도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나요? 솔리다임 실적은 누구 건가요? 네, 거기다 상장하면은 미국에서 주주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좀 떼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갖고 오는 거고 100%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럼 기존 주주들은요. 그만큼 띄워 주는 거네요. 근데 뭐 쪼금 수익이면 몰라도 막 올해처럼 분위기 좋아서 막 한 30-40조 벌었다.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 저기다 떼어 주고 와야 되네.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복 상장이 뭐가 문제냐면 모회사 기준으로 상장이 두 개가 돼요. 가족 식구들이 다 상장한 거 아니야?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상장됐잖아. 그럼 아들, 딸이 번 돈이 우리 집에서 얼만큼 번 돈이야? 아버지가 번 돈은 얼마나 번 돈이야? 엄마가 번 돈은 얼마나 번 돈이야? 우리 가게 총합은 얼마 벌었어? 헷갈리지 않아요? 가게 총합 벌어서 우리 가정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데 아들이 벌어온 건 아버지한테 얼마나 귀속되지? 엄마한테는 얼마나 귀속되지? 아버지가 번 돈은 자식한테 얼마나 귀속되지? 아, 약간 애매하죠. 아주 한 가족이라도. 기업에서는요. 훨씬 더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 더블 상장, 그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된다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그 국내 상장사의 더블 카운팅 비중은 순이익 기준으로 15.5%. 그래서 일본이 그 다음으로 높은데 11%, 영국 5%, 중국 3.1%, 프랑스 2.3%, 미국 1.1%, 주요국 수치를 압도하는 수준의 더블 카운팅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 PER 배수는 7배라고 보지만 한국 더블 카운팅을 제거하면 8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 7.9배로.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중복 상장 돼가지고 겹겹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IFRS가 바뀝니다. IFRS 일부 바뀌어가지고 모회사, 지주회사가 영업이익 카운팅할 때 자기네 번 돈하고 그다음 자회사에서 땡겨온 재무적 이익하고 구분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자회사가 번 돈은 자회사 걸로 넘겨주고 자기네가 번 돈만 자기네 영업이익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빵 늘어나는 구조가 지주회사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IFRS가 변하기로 했어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인데 결국 이만 뭐야? 더블 카운팅은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왜 복잡하게 해결을 하냐고요. 회계를. 응? 결국은 증여상속 싸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제 개편안까지 증여상속하게 해줬고 각종 안들이 어제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자회사 주식을 납입하면 지주회사를 팔기 전까지 세제를 이연해주는, 사실상 세제를 아예 안 내도 되는 정도 구조로 계속해서 이연해줬으니까 이런 나쁜 어떤 주주에게는 나쁜 정황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두 눈을 버젓이 뜨고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왜 안 고치지? 그러니까 사실상 사기적 행각인데 법적으로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정부가 자꾸 법으로 도와주지? 이러면 생산적 금융이 안 된다 이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신한증권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순이익이 796조인데 이 중에서 89조가 더블 카운팅 됐다. 그래서 이거를 빼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좀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줄기 때문에 PER도 7배가 아니라 무려 10% 이상 PER이 높아진 7.9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부터 얘기하지? 가계빚이 2,0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최근 가계빚 증가에는 5년 만에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살짝쿵 기타 대출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기타 대출 중에는 주식 관련 대출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타 대출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초과했다라는 소식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대출이 최고의 대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주식
대출 늘면 뭐 영끌이고 어떠고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야 이거 봐 이렇게 주식 대출 늘어도 되겠어? 뭐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어 숨어 있어 이 기사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출은 부동산 대출이에요. 주식 대출은요 주식 팔아서 그 저기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예. 예. 저희가 그걸 바라는 거 아니고요. 저는 레버리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주식 영끌해서 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동산 대출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10년 동안 보면은 항상 부동산 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잠시 잠깐 21년도 그때 코로나 이후 막 시장 뿡 하고 떴을 때 그때 그다음 지금 기타 대출이 조금 늘었던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뭄에 콩 나듯이 그걸 가지고 연끌을 해가지고 이랬다. 대출은요 지금 2,000조입니다.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 GDP가 얼만데요? GDP 수준의 가계 대출이. 그쵸? 우리 2,000조 좀 넘죠 GDP가? 가계 대출 너무 전세 대출 1,000조야. 어? 아 전세 자금이 1,000조야 전세 자금이. 그리고 전세 관련 대출 또 있잖아. 돌아버린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동산으로 인해서 불경기가 왔고요. 경기 하강이 시작됐어요. 이 부동산으로 근데 계속해서 돈을 밀어줘가지고 거기서 뭐 고용 창출도 잘 안 되잖아. 부동산 아파트 단지에서 고용 창출 얼마나 된다고 해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보자고. 응?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좋은 뉴스, 기업 관련된 좋은 뉴스는 몇 개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가 이제 미국에 자주포를 공급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좋았다가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좀 그랬는데요. 그 미 육군이 자주포 현대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한화의 K9 자주포가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 디펜스가 그 미국 현지 법인이 이거를 시제품 6대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육군과 함께.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인데요. 아무래도 가성비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보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주포는 평가가 워낙 좋은 거죠. 우리 저보다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훨씬 많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등등 써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그 규모가 30조까지도 커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이제 드디어 이 시장이 뚫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았습니다만은 다른 쪽도 좋은 데가 있었죠.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는 화학, 그다음에 뭐 석유 제품, 뭐 여기도 좋았는데 또 하나 발군으로 좋았던 데가 화장품이죠. 자, 화장품이 진짜 요즘 잘 팔리고 있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ODM 업체가 그래서 되게 좋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었던 회사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거 다 봤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희는 이쪽이에요. 이거 좋은데 했다가 물려가지고 딴 데 물려가지고 4월, 6월 달에 꼼짝마가 되는 바람에 공부는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아주 좋습니다. 네. ODM 두 회사는 어딘가요? 한국콜마, 코스맥스죠. 이 회사들이 좋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 중국에서 유니트리 로봇이 상장되었습니다. 자, 얘네 진짜 웃겨요. 상장 공모가가 얼마냐면 610억 위안, 90억 달러.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610억 위안, 90억 달러. 얼마로 끝났을까? 대략 장중 가격 상승이 4천억 위안, 590억 달러. 얼마로 공모했다고요? 90억 달러. 한창일 때 얼마였다고? 590억 달러. 얼마가? 깜짝이야. 죄송해요. 얘가 왜 이랬지? 나 팁 준 적 없는데. 얘가 뭐 팁, 로봇 얘기하는데 왜 팁 얘기가 나오지? 자, 다시 돌아가서 깜짝 죄송해요. 놀래라. 90억 달러가 590억 달러가 됐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CXMP에서 봤죠. 이것도 이제 분석해보면 나올 텐데, 저는 이거 중국이 진짜 참 인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데, 요거 90억 달러 유니트리 대주주 한번 내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CXMT는 누가 대주주였죠? 네, 지방 정부가 대주주였습니다. 예, 지방 정부가. 자, 얘네들이 그때도
공모가는 낮게 시작을 해가지고 뻥튀기 뻥 했죠. 뻥튀기 뻥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CEO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 관계사들, 그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공모가를 어떻게 이렇게 낮게 하느냐는 거지. 그럼 공모를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어?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얘네들이 꼭 이상하게 싸게 공모해서 크게 뻥튀기 하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기업들은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상장하고 나서는 너무 뻥튀기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 에즈봇도 이제 7월 달에 상장한다는데 기업 가치가 400억에서 500억 홍콩 달러, 약 51억에서 64억 달러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첨단 기업들이 지금 상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성장 가능한 기업이고 성장 미래가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590억 달러? 그럼 590억 달러 한국 돈 얼마야? 74조쯤 됩니다. 74조 원. 자,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던집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연내에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속보가 있었고요. 통일부에서는 북한과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한국은 관심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는 스위프트망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국제 금융거래가 가능한 정상국가. 자, 그런데 그때 한번 물 건너갔죠? 베트남 가서 물 건너가서 이번에 태도를 봐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만 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중국 권역이 너무 커졌어요. 거기에다 러시아까지 제대로 딱 붙었죠? 거기하고 지금 쿵짝쿵짝 하고 있죠. 물론 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 있고요. 저녁에 불 켠 거 보면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 평양 근처 외에는 불이 없어요. 북한은. 근데 그만큼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쿵짝쿵짝쿵짝해서 예전보다는 중국의 권역이 되게 넓어졌다. 그러면 스위프트망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스위프트망 밖에서도 꽤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일종의 저기 있잖아요. 코인 있잖아요. 그 거래할 수 있는 USD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북한이 공간이 좀 많아져서 미국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수교를 하거나 이게 옛날만큼 간절할까 하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뭐 이거를 좀 그렇게 쓰려고 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된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모듈러 주택 관련 그 수주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너무 작아서 기업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엔트로픽 얘기는 드렸고요. 반년새 7배 정도 성장했지만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논의가 됐는데 이것은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타격을 주는지 여부. 그런데 이거 몇 주짜리 가지고 타격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빠른 성장이라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분기 후반 그리고 4분기 초반에 최근에 토큰 지수, 지출 지수가 조금 빠졌고 그다음에 오픈 AI나 등등등이 일부 중국 업체들의 그 난립 또는 저가 경제로 인해서 저가 공세로 인해서 조금 할인하겠다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금융판을 키웠지 않습니까? 뭐 아폴로, KKR, 블랙스톤, 블랙락, 골드만삭스 등등과 함께 5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플랫폼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상황이 GPU가 담보물로 쓰인다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GPU가 요즘 부족하고 품기니까. 예. 그러면 이제 GPU를 담보로 자금을 땡길 수가 있으면 그 엔비디아는 일종의 그 약간 뭐랄까 보증 같은 걸 쓰고 GPU 판 걸 가지고 보증 같은 걸 써가지고 금융기관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애들은 GPU만 사가지고 여기다 박아 놓으면은 이거 담보로 대출을 받으니까 부족한 돈을 쉽게 땡길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채권같이 되는 거 아니야, GPU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쪽 금융 관련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 자, 요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첫 번째 담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담보가 요리가 돼가지고 두 번째 담보로 변할 때가 항상 문제예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CDO, CMO, CDO가 문제가 됐었죠. 그때 우리 그게 뭐야 도대체? 뭔데? 한참 뒤에 알았어. 전문가들조차 애널리스트조차. 예. 그러니까 금융이 파생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지어. 거기까지는 1차적인 담보 대출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GPU를 담보로 돈을 땡긴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가지고 ABS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팔아. 벌써 머리가 약간 이상하죠. 뭐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잘 되는 데이터 센터, 안 되는 데이터 센터를 엮어서 ABS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그 돈 가지고 또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 이렇게 되는 게 문제죠. 그 또 지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또 ABS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또 팔아. 요쯤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면 돈이 되니까 무조건 짓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담보 대출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파생해서 돈을 땡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들어. 여기에는 GPU는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때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그 옆에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보다는 그분이 잘해가지고 저도 중간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자,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 반도체주가 오르면 반도체가 전혀 없진 않지만 반도체가 별로 상관없는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 파업 뉴스가 조금 영향을 더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월 기본급을 인상해달라, 성과급을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해달라, 상여금 800% 인상해달라, 완전 월급제가 아닌가 봐요. 완전 월급제 시행해달라, 그다음 과거 노조 활동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해달라, 정년 연장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입장차가 있는 게 3건이랍니다. 상여금 인상 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800% 인상권이. 그다음에 해고 조합원 복직. 이거는 안 된다라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고요. 정년 연장. 이건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측하고 이제 논란이 되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잘 해결하셔서 좀 주주들도 좀 봐주세요. 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크게 하락했습니다만 장 외에서는 지수가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40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건이라고 볼 수 있죠. 40조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큰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장 마감을 보는 장 중에 느꼈던 감정보다는 조금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 뉴스 하이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